자, 지난번에 이어서 열전도예요. 그쵸?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비정상 상태에 대해서 책에서 보면 쭉 앞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그쵸? 결국엔 우리가 미소체적, 어떤 공간에, 그쵸?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상이 이만큼이다.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쵸? 이게 뭐 관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거기에 컨트롤 볼륨을 적용해서 컨트롤 볼륨에다가 에너지 보존 방정식 을 적용해가지고 풀었더니 결국에는 플러스 생성항이 있겠지. 제네레이션이 있으면 이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쵸? 열 전도 방정식, 그쵸? 편미분 방정식으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K가 전도율이지만 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 시스템이 열 전도율 값이 균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균일하다라면 다 인테그럴 바깥으로, 인테그럴 아니지, 이 가로 바깥으로, 미분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없애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에 계속 넣어놓는 이유는 일부 이 컨트롤 시스템 내에서, 그렇죠? 일부 영역의 K 값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K 값이 어떤 또 다른 함수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엔 2차원 편미분 방정식이다. 그쵸? 시간에 대해서 1차, 공간에 대해서 2차. 그쵸? x, y만 보면 포화송 함수죠. 어떤 값이 제곱 이런 형태를 갖죠.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정상 상태다. 쟤를 없애버리고. 그쵸? K값 상수다. 날려버리고. 이런 형태의 2차원 편미분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비정상이면 1차원이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야지. 그쵸? 초기에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였다는 어떤 가정이 조건이 주어져야지 풀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 없이는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바운더리 이니셜 컨디션이 뭐 초기 시작 시간이 t가 x, y, z 그리고 시간인데 시간이 제로일 때는 뭐 어떤 t가 어떻다 어떤 상수값, 물론 함수값이든 이런 형태의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풀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영역에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육면체다. 컨트 시스템이 이쪽에 면 육면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육면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지 풀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렇죠? 만약에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1차다. 1차원이다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두 개가 주어지면 될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2차다.
X축과 2디멘전이다. X축과 Y축 방향이다. 2차원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4개가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요 방정식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난번까지 수업이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이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엄밀해라 그러죠. 정해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엄밀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렇죠? 제한된 조건일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엄밀해가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치 해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 이게 여러분들 뭐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어떤 모형을 집어넣어서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밖에. 엄밀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수치에서 풀 필요도 없죠. 손계산으로 가능한 부분들. 그렇죠? 근데 공학적으로 일어나는 대부분 문제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열의 어떤 서멀 브릿지, 열의 손실 부위를 찾는다. 2차원적 해석을 한다.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거와 같이, 이건 뭐 2차원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엄밀해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저 문제를 어떻게. 자, 가장 쉬운 게 여기 써놓은 거죠. 원디멘전. 얼마나 편해. 공간에 대해서 1차원으로 본다. 자, 가장 쉽게 저 식을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정상 상태를 보자.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없이 꾸준히 어떤 온도 상태가 공간에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식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죠? 열전도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은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시간에 대해서 이제는 정상 상태고 제로가 되버려. 정상 상태. 즉 슬라이드에 해놓은 것처럼 스테디 스테이트. 즉 어떤 템퍼레이처가 시간에 따른 변동이 없다. 꾸준히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시간에 대한 독립 변수다.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만 주어주면 분명히 이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푸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보면 아까 얘기했던 열전도 방정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엄밀해를 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면 좋고 콘크리트 좋고 철판도 좋아요. 1차원을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벽이 이렇게 있다. 벽은 분명히 3차원 구조물일 거예요. 콘크리트 벽이다. 단열재다. 또는 뭐 석고보드다. 하지만 여기 환경과 내측의 환경이 픽스돼 있다. 컨스탄트하다. 우리가 뭐 건물에서 부하 계산할 때 특히 최대 부하값, 기기의 용량 값을 잡거나 에너지 소비량을 잡을 때 최대 값을 잡을 때 실내 측 온도 설정하고 외부 측 온도를 설정 픽스해버리죠. 여름에는 35도로 하고 실내는 27도로 픽스된다. 그럴 때 도대체 얼마가 열이 들어오고 여기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뭐 굳이 3차원으로 풀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2차원. 2차원을 보고 나중에 곱하기 면적하면 되잖아. 그렇죠? 2차원도 필요 없어요. 이 방향은 다 똑같다고, 또 이 방향도 똑같죠, 뭐. 그렇죠? 여기 차이 나고 여기 차이 나고 본다고 보이진 않죠? 하나라고만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엔 문제를 가장 쉽게 1차원으로 놓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콘크리트가 됐던 단열재가 됐던 공기층이 됐던, 그렇죠?
자,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497페이지 그림 11-4. 자, 온도를 보니까 여기가 1이라고 써놨어요. 그쵸? 그리고 무한대 2다. 무한대를 표시는 여기는 이제 실내 조건, 공기다. 자,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T 무한대 1은 T 무한대 2보다 크다. 즉, 온도가 이쪽이 높고 온도가 이쪽이 낮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열은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배운 것처럼 열은 분명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들어오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도 온도 9배는 여기가 높고 들어오면서 점점 낮아질 것 같아요. 왜 온도가 이쪽 낮아지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한번 이 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두 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대류 열전달이 일어날 거고, 그렇죠? 여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여기서도 대류 열전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전도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는 공기, 에어라 그럴까요? 뭐 이걸 에어라 생각해도 좋고 물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뭐 공기라 그래 봅시다. 외기, 그리고 여기 실내 공기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온도를 써놓은 것처럼, 그쵸? 여기를 T1, 여기의 온도를 T2 라고 그랬을 때 이 온도의 9배가 생기면 열이 흘러가는 거예요. 온도의 9배가 없으면 안 흘러가죠. 온도의 9배가 크면 많은 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식에다가 가져가 봅시다.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재료의 전도율, 이 물체예요. 머티리얼이야. 머티리얼의 전도율이 일정하다. X방향의 거리에, 이게 X방향. X방향의 거리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다. 상수값이 돼버리겠죠. 그럼 나와버릴 거야.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이런 형태의 값을 갖겠죠. 이거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지난번 수업에 써놓은 거죠. 분명히 T는 어떤 형태의 해가 가질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미분에 한 번 미분한 거니까. 해볼까요? 한번. 그냥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T는 분명히 C1의 X에 C2의 이런 형태가 가질 거예요. 이 해는. 요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걸 적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적분비례 개수가 돼요. 그렇죠? 이걸 한 번 미분하면 C1만 남겠고 두 번 미분하면 제로가 되겠죠. 해는 분명히 이런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X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X의 위치예요.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얘를 풀어야 돼. 뭘 풀어야 되죠? 얘를 풀어야 돼. 자, 그러려면 뭔가 좋은 조건들이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주어졌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어요. 뭐예요? 자, T, X 이꼬르 여기를 제로라 볼까? 제로. 그렇죠? X 이꼬르 제로일 때 온도는 T1이다. 어떤 값으로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예요. T1이고 만약에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T
x가 이 길이를 L이라고 그랬나? 책에서 L이다. x가 L일 때 온도는 T2다.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주어져 있죠. 그래야 풀 수 있겠죠. 자, 풀어볼까요? 자, 이 식에다 만약에 x가 제로면 어떻게 돼요? 제로 놓으면 C2 값이 T1이라는 소리가 돼버리죠. 오, 이거는 그러면 결정이 돼서 T1이다. 근데 L일 때 T2니까 여기에서 보면 T2는 C1에 L 플러스 T1이다. 그러면 C2는 어떻게 돼? C1 값은 T2 빼기 T1에다가 길이 나눈 거죠. 이 조건은 없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결정이 됐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어떻게 된 거야? C1이니까 T2 거리에 따른 X의 함수는 T2 빼기 T1에다가 L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T1.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구했어. 경계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 차 편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서 해를 구했어. 이제 요 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수업에서 배웠던 플럭스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플럭스라는 게 뭐였었죠? 플럭스는 흘러가는 에너지를 면적으로 나눈 거고, 퓨리의 열전도 방정식에 따르면 K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그쵸? 요건 요렇게 지웁시다. 그러면 얘의 플럭스로 열이 흘러가는 플럭스에 열이 얼마나 흘러가는가, 이거는 온도 구배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쵸?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빨간 거예요. 열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온도 구배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얘 한번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얘를 놓고 보면 얘를 한번 x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k 맞나? 마이너스 k 닫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제로가 되겠고,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에 l이 되겠죠. 흘러가는 플럭스 값은. 그러면 요거를 좀 잘 정리하면 T2 마이너스 T1에 L 나누기 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럭스 값은 상수 값이죠. 그러니까 X의 거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에너지 값은 차이가 없어요. 어떤 위치에서든 이 구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든 똑같은 상수값이죠. 이거 픽스돼 있고 길이 픽스돼 있고 전도율이 결정돼 있다 그러면 어떤 X의 위치에 상관없이 온도 구배가 형성된 단일 물질에서 단일 재료에서는 형성이 돼서 또 어떤 위치에서도 똑같은 양의 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겠죠. 자, 요걸 가만히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3장에서 열 저항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저항으로 본 거 예전에 생각해 보면 기억나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흘러가는 Q 값을 잡은 건 어떻게 잡았어요? 물론 면적을 곱하지만
K에다가 온도차에다가 저항이었죠. 요거 저항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3장에서 열저항의 원리를 이용해서 흘러가는 Q 값을 구했던 방법이 있는데 열전도 방정식으로 풀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1차원이고 정상 상태일 때 뭐 굳이 이거 가지고 풀 필요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뭐 정상 상태고 1차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방법, 이런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는 대류죠.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은 H분의 1인가? H분의 1이지. 면적을 다 빼면 여기는 길이가 그 다음에 K 값이 되겠고 여기는 이쪽에 H가 되겠고 이거 저항의 합이잖아. 얘는 요거 뺀 저항의 요거 값과 똑같죠? 어떤 식으로 해도 똑같은, 결국에 이 방정식이 틀림없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죠. 온도의 구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열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열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으면 온도 구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책에서 보면 다음 슬라이드, 다음 책에서 보면 원에 대해서도 그 배관이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배관이 있다. 온수를 날라주는 배관 또는 우리가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바닥 난방, 복사 난방을 하려고 우리 콘크리트 바닥 속에 물이 흘러다니죠. 복사 난방 하잖아. 자, 그러면 분명히 배관 속에 따뜻한 물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열이 주변으로 전달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길게 보면 얘도 3차원 물체지만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하면 3차원까지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길이마다 물론 틀려지겠죠. 온수 가면서 열을 뺏기기 때문에 지나가는 흘러가는 유체의 온도가 낮아지겠지만 만약에 낮아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3차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배관 속의 단면인 것처럼, 그렇죠? 얘가 유체가 흘러가고 대류열전달이 일어나서 열이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2차원의 문제죠. 단 여기서는 수직좌표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경의 좌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원형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개념은 똑같은데 좌표축을 잡는 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중심 원이기 때문에,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얘는 반경으로 잡아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제로가 된다. 이거 못 풀겠어요? 풀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 조건이 아까와 비슷하게 여기의 온도와 여기의 온도가 주어지면 요 배관 사이에서의 온도를 이 배관 내부, 이
요 내부, 여기 유체가 흘러가는 공간이에요. 이게 배관이에요. 요 배관 내부 층에서의 온도 분포를 중심점에서의 반경에 따라서 그려질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제일 온도가 높고 얘가 높고 온도가 낮다 그러면 점점점 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지 뭐. 이 안에서 이렇게 열이 바깥쪽으로 빠지겠죠. 그죠? 책에서 보면 499페이지. 그러면 이거 뭐 쉽지 뭐. 이게 0이다. 어떻게 돼요? 뭐 K는 여기가 날아가 버려도 되고 여기가 변수니까 날아갈 수 없으면 K는 상수다 그러면 배관 내에서의 재료가 균질해서 열전들이 똑같다 그러면 날아가 버리면 비례상수 잡히겠죠. 한 번 더 찾으면 어떻게 돼요? R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양쪽에 적분한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T는 어떻게 돼요? C1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제로가 돼. 해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C1, 그렇죠? 저 C1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경계 조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를 줄 수가 있다. 적분상수가 빠졌다. 미안합니다. 적분상수가 C2니까 이게 C2다. 요거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의 온도 R 반경이 바깥일 때, 뭐 책에서는 반경이 바깥일 때를 L로 하든지 뭐 라지 R로 하든지 R이 여기일 때 뭐 제로 잡든지 온도가 얼마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비례상수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니까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연력학 열전달 방정식에서 우리가 1차원 스테디 원 디멘전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공간에 대해서 이게 미분이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만 주어지면 1차원의 문제는 쉽게 풀려요. 굉장히 쉽게 풀리고 굳이 이 열전도 방정식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열 저항, 그쵸? 거기서 얘기했던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해예요. 그리고 결과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전도 방정식이 가르쳐주는 거는 온도의 분포를 가르쳐주지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일 수 있지만 온도의 분포를 안다라는 건 거꾸로 열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퓨리에 의해서 열전도 방정식은 플럭스예요.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의 구별이니까 이 식 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 식의 함수에 대해서 이거는 뭐 만약에 반원이다 그러면 R로 하면 되겠죠. 미분해버리면 돼. 한 번 미분해서 K값 곱해주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럼 2디멘전이 여기서 이제 1디멘전이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자, 만약에 생성항이 1디멘전인데 재료 내에서 뭔가 각각의 부위에서 열이 생성된다. 요 항이 제로가 아니다. 요 항이 제로가 아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 건축물에다 한번 예를 들까? 요즘에는 상변화 물질을 많이 쓴다 했죠. 그 콘크리트 내부에다 상변화 물질을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료 내부에다가 상변화 물질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균등하게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바깥에서 복사열이든 대류에 의해서 열이 들어오든 그러면 열이 들어오는 걸 얘가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상변화가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열을 자기가 흡수하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열이 작아지겠죠. 이게 상변화, 건축에서 상변화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열이 들어올 때 그럼 얘는 조금 들어올 거예요. 왜? 얘네들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뭐 하느라고? 자기의 상을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는데. 그럼 만약에 시간이 지났어. 밤이 됐어. 다음날 또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음날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서 준비돼야 되죠. 그러면 다음날을 위해서는 얘가 거꾸로 열을 뿜어내요. 그래도 사람이 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든지 나이트 쿨링을 하든지 그 벤틸레이션 쿨링을 해서 야간에 쿨링을 하면 되죠. 자, 한번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해당되겠죠? 자, 뭔가 단위 면적당, 단위 체적당 열의 생성량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 열을 이 방향의 프로세스는 열을 흡수하는 쪽이겠죠. 이쪽은 열을 방출하는 쪽이겠죠. 그 항을 놓고 해석해 보면 당연히 아까 1차원에서 해결했으니까 당연히 식으로 보면 매번 쓰는 거 0이고 X방향만 본다. 온도의 9배다. 플러스 요 생성항으로 표현해버리면 단위 최적당 이라든지 생성항으로 표현하면 되죠. 제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해야 저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의 온도와 여기 온도가 주어지면 당연히 미지수 풀리겠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도의 분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중간에서 열을 생성한다라고 봐 있으면 이게 분명히 1차원은 아니죠. 곡선이. 요 내부에서 온도가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어떤 2차원적인 형태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재료 내부에서의 위치, 각 위치에서의 온도 구별을. 이런 개념을 쓰면 그러면 얼마나 흡수해지고 제가 얼마나 방출되고 열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도대체 열이 얼마나 여기로 들어왔고 나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1차원 원디멘전 문제 스테디 원디멘전 굉장히 방정식이 쉬워져서 풀린다는 거. 어떻게 풀리면 돼요? 경계치 조건 2개, 바운더리 컨디션 2개만 주어지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굳이 1차원이라면 이런 방정 이렇게 해도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저항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멀티디멘전이다. 스테디한데 여기서 볼까요? 스테디한데
익숙하다고 자주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스테디 하는 건 아까 똑같다고 봅시다. 온도의 분포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일정한 상태다. 라고 가정한 경우. 아까는 1차원을 봤어. 자, 멀티 디멘전이 만약 이게 없다 봅시다. 생성항이 없다. 쉬울 것 같지는 않죠, 해가. 만약에 3차원이면 일단 2차원 먼저 볼까요? 자, 2차원, 우리 2차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 책 시작할 때 본 거, 책 491페이지 그림 11-1.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여기가 뭐였었지? T1. 여기가 T2. 단 T1이 T2보다 높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온도 분포를 뭐 책에서 미리 그렸지만 그렸더니 이런 형태. 그렇죠? 열이 이쪽으로 열이 팩터가 있는 거죠. 열이 이 법선 방향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 2차원이다. 요거 지우면 되죠. 분명히 그러면 차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의 분표가 X와 Y, 즉 X방향, Y방향이 나올 거예요. 열이 흘러가는 플럭스는 분명히, 그렇죠? 플럭스가 실제는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앞서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 이거는 X방향의 플럭스에다가 Y방향의 플럭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 식 갖고 이거를 풀면 요거를 나타내는 함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포화성 방정식이잖아.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배웠던. 이거 해 구하면 되죠? 물론 간단하진 않아요. 라플라스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급수 변화라든지 하면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 일단. 하지만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구해져요. 어떤 조건에서 구워지느냐? 바운더리 컨디션 몇 개가 주어지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지죠? 네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야 돼요. 즉, 열전도 방정식을 알고 있다라서 만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문제에다가 우리가 시스템에다 적용하고자 할 때는 그냥 그것만으로 해를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들이 픽스 됐을 때에 한 가지 딱 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뀌면 얘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잘 설정을 해야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무의미해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에 따라서 해가 전혀 틀리죠. 만약에 T1하고 여기도 T1이다. 전혀 틀려지겠죠? 얘가 바뀌면 얘 해가 다 틀려져요. 그렇죠? 시스템에서 열전도 방정식을 적용해서 풀고자 할 때는 이 식을 잘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건을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조건을 잘 설정해야지 그 조건에 맞는 한 가지 해가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주어져야 해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보면 2차원의 문제. 여러분들 이 곡선 봐서 알겠지만 저 책에서 보면 몇 페이지냐? 507페이지. 굉장히 복잡하게 뭐 나도 해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죠? 얘를 풀어봤더니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급수로 풀어봤더니 이건 안 보이지. 풀어봤더니 T2인가?
해가지고는 4분의 8이지. 다다다다다다 해서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x, y 값이 결정되면 저 형태가 쭉 그려지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포화소음 방정식에.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물론 이게 힘들면 수치 해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귀찮다. 전진 차분을 하든 후진 차분을 하든 뭐 중간 보정을 하든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유한요소법을 쓰든 뭐 차분법을 쓰든 수치 해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치 해석으로 푼 거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맨 처음 수업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요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저거를 수치 해석으로 푼 거죠. 경계 조건 주고 바운더리 컨디션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주고 푼 거예요. 조식을. 그랬더니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색깔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외부인 것 같아요. 온도가 똑같이 주어졌고 여기는 실내로만 주어졌고. 하지만 4개가 있어야죠. 뭐 그 수치 해석은 이 수업에서 좀 범위가 벗어나고 다른 수치 해석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거기서 찾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 2디멘전이면은 트랜짓하다. 우리 정상 상태 봤는데 만약에 언스테디하다 그러면 2디멘전일 때 바운더리 컨디션 4개 필요하다 그랬죠. 비정상 상태다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 초기 시작값을 주어줘야 돼요. 즉 조건이 5개가 주어지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해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자, 1차원 정상 상태 1차원 문제 풀었어요. 정상일 때 2차원 문제. 3차원 못 구할 거예요. 몰라. 아직은 제가 알기로 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3차원이 돼버리면 거의 수치 해석적 방법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이 식을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3차원일 때는. 그렇죠? 2차원일 때도 대부분 뭐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뭐 해가 있지만 2차원일 때는 해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형태가 심플할 때 이렇게 심플할 땐 괜찮겠지만 형태가 복잡하다. 창호의 틀과 같이 형태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치 해석으로 푸는 방법이 훨씬 좋을 거예요. 3차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태까지는 정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는데 자꾸 쓰니까 침이 되네. 아이, 저도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네. 자, 이 경우에서 여태까지는 정상을 봤는데 만약에 비정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근데 차원, 공간에 대해서도 만약에 2차원, 3차원 하면 너무 복잡할 거야. 일단 공간에 대해서는 1차 시간, 공간에 대해서 이계 편미 하나, 공간에 대해서 원디멘전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비정상이다 하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문제가 풀어지려면 어떤 시스템이 가정이 되려면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두 개가 주어져야 돼. 원 이니셜, 투 바운더리. 그래야지 그 조건에 맞는 해를 하나 딱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말로 근데 이 해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이 해를 구하려면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가만히 보면, 그렇죠? 책에서 본 것처럼 책에서 보면 몇 페이지냐 쭉 넘어가셔서 115페이지예요. 그렇죠? 115페이지의 그림 11-6. 자, 그 책에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여기 어떤 머티리얼이 있어요. 뭐 벽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1차원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X방향으로만 보고 여기를 제로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L, 여기로 L로 본 거예요. 중심선이 있다. 자, 첫 번째. 자, 내가 풀고 싶은 게 뭐냐? 풀고 싶으면 문제를 먼저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거죠. 그 책에 있는 정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처음에 분명히 여기에 온도 분포는 안 나오겠다. 여기에 온도 분포는 X와 T, 시간의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계속 바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었냐? 시간이 시작할 때는 이 내부의 온도가 어떤 위치든 일정한 T1이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이쪽에서 대류 열전달이 양쪽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대류 열전달이 양쪽에서 일어나는데 외기의 온도가 복잡하니까 이쪽의 온도를 T 무한대로 했나? 그쵸? T 무한대. 똑같다. 양쪽이 동시에 식어 내려가는 거죠. 대류에 의해서. 책에 보면.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조건을 줘야겠죠. 그 책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하면 X 이꼬르 L 마이너스 L에서는 H의 A의 T의 TF로 표시했네. 이걸 TF. 좀 작아져서 미안해요. 이런 조건이다. 얘도 TF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L에서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마이너스 X 이꼬르 마이너스 L 위치에서 요만큼 열이 전달된다.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두 번째, 여기서도 분명히 똑같은 전달이 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K 이꼬르 A에서 T에다가 X에다가 X 이꼬르 L. 여긴 L이 되겠죠. 그리고 H에 대류 열 전달 개수는 양쪽 똑같다. A에다가 T다.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준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해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해를 얻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해요. 초기 조건 주어졌지. 이런 상태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이런 양쪽 끝의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대류 열 전달 여선실이 일어나면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얘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머리를 쓰는 거야. 우리가 주로 유체역학에서 그 인터널 플로어, 익스터널 플로어에서 레이놀드 수라든지 무차원수를 굉장히 많이 배웠죠. 굳이 무차원수를 알고 있으면 굳이 수백 번, 수만 번 실험 안 하고도 non-dimensional 파라미터를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누군가 실험해 놓은 값이 있으면 그거 갖다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무차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봤더니 분명히 t는 x와 t의 함수가 될 텐데 가만히 봤더니 뭐 여기서 적어놓은 것처럼 뭔가 얘가 여기에 포함됐을 것 같아. 그렇죠? 상수값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 뭐가 얘네들을 나타내는데 포함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명히 플루이드의 유체값도 고정된 값이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저연도율 값, 재료의 열저연도율 값이에요. 분명히 여기도 열저연도율 값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왠지 밀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합 비율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분명히 얘는 요 변수, 얘 상수들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미주수, 얘로 의해서 x, 얘와 플러스 x와 t를 포함한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분명히 해는. 요 해는. 직접 풀면 좋지. 직접 풀지 못, 힘드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뭐 수치 해석으로 바로 풀어버린다. 아, 괜찮아요. 시간에 대해서 1차, 공간에 대해서 2차로 풀어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수식으로 풀릴 수 있다면 더 좋잖아. 편하잖아.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분명히 요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레이놀드수 했던 것처럼 얘네들끼리는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을 수치를 하나로 나타내 버리면 코에피션트, 즉 개수가 줄겠죠. 3개로, 5개에서 3개로 줄겠죠. 뭔가 얘네들만 얘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그러면 그냥 쉽게 요것만 나타나는 형태가 될 것 같아. 얘 조합을 레이놀드 수가 뭐예요? 관성력에 대한 점성력의 비율이죠. 뮤에 대한 건가? 거꾸로 된다. 어떻게 되죠? 여기가 밀도고 V에다가 길이고 이거죠? 4개의 변수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냈죠. 얘네들도 어떻게 하나로 나타내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요 값을 미리 구해놓으면 그거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정을 하면 무차원수를 하나 가정을 했어요. 자, 남은 거, 여기서 남은 거 노란 걸로 쓸까요? 요것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 뭔가 요렇게 표기되는 값인데 얘는 그냥 값이 아니라 무차원 값이다. 무슨 의미냐? TF지. 요렇게 해서 얘를 정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온도에 대해서 온도를 나눠버리니까 무차원수죠. 얘 온도 단위 갖고 있어. 얘도 온도 단위야. 얘도 온도 단위야. 온도 단위야. 얘는 무차원수죠. 이런 거를 정의해보자고요. 얘 하나 무차원수로 나타냈네. 쉽게.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 충분히 가능성이 보여. 뭔가 얘도 무차원이 됐으면 얘만 남잖아. 얘를 어디서 값을 누가 표처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다면 얘 쉽게 구할 거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얘인데 혹시 누군가가 내가 비슷한 문제와 관련된 걸 요 값을 구해놨으면 내가 조건 이거 집어넣어주면 풀리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이 패턴이 정해져 있으면 누군가 구해놨으면 내가 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시간에 따라서 이 안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 거야. 일일이 그거를 해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군가 좀 이거 해놓으면 요 값 알고 있다. 요 값이 알다. 요 값 알고 있다 그러면 실험 조건 내가 풀고 싶어하는 이 값은 상수 조건이라 그랬죠. 그럴 때 얘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이쪽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지워버리면 자,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 식을 이제 바꿔야 돼. 얘를 이용해서 바꿔야겠죠. 바꾸는데 요것 먼저 한번 바꿔볼까요? 이쪽이 자리가 없어서 이쪽. 자, 식의 왼쪽을 보면 x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x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요거 좀 잠깐만 풀어볼까요?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건 무차원수예요. 자, tx로 풀어보면 무차원수라고 합시다. 아, 근데 뭐 xt가 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표현될 거예요.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생각만 잘,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파라미터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알고 싶은데 분명히 얘는 이거야 해는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얘도 나타나고 얘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개수로 나타날 것 같은데 걔네들을 무차원 시켜서 파라미터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빨리 구하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자, 얘하고 요거 관계면 얘를 x로 미분하면 이쪽을 x로 미분하면 얘를 x로 미분하는 거는 얘를 x로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죠? 그럼 얘는 상수니까 날아갈 거고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책에 있는 그대를 보면 k에다가 뭐만 남죠? 얘를 x로 시타라 그러자. 귀찮다. 함수예요.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x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걸 또 한 번 더 요건데 요걸 또 풀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값이죠. k 값은 뭐 상수니까 k 값을 만약에 이걸 설명하면서 빼버리면 k가 상수라 해서 k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합시다. k분의 1이 되겠죠. 요걸 미리 설명하는 거 빠졌네. k를 없애버리면 왠지 이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알파라는 거는 그 알파라는 얘를 또 하나 둘 셋이죠. 미지수 변수죠. 하나 둘 셋을 하나에 묶을 수 있었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첫 번째는 얘 없애기 위해서 얘 무차원 시켰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k를 나눠버리면 세 개가 한꺼번에 묶이죠. 수식에서. 그렇죠? 책에서 보면 몇 페이지냐면 다음 페이지 어디 있어? 알파가 뭐 그냥 책에서 보면 115페이지 식 11-54예요. 그래서 알파를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얘를 하나로 없애기 위해서 얘예요. 그렇죠? 알파를 이렇게 역수로 놓자 정의하자. 그러면 여기도 식이 심플해져요. 이렇게 됐죠. 요거 무차원 하나 시키고 얘 세 개를
하나로 표현해 버렸어요. 서멀 디퓨시티라 그래요. 전도율에 대한 밀도, 비열의 비율이죠. 책에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516페이지. 그쵸? 자,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거 빠져야 되니까. 그쵸? 빼버리면 책에서 보는 것처럼 115페이지 11-54예요. 그쵸? 그러면 남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쪽은 무차원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바꿨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을 왼측에다가도, 요건 상수니까 내비두고, 자,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죠? 얘 함수 이거잖아. 이거를 시타로 미분하면 요거 값 나오죠?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 없어지겠지.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치? 그러면 결국에 뭐만 남아요?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처럼 그쵸? 이런 형태의 식이 돼버려요. 알파분의 1이 빠졌지만 이렇게 돼버려. 분명히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무차원이라는 개념 시타를 가져오고 얘도 하나로 파라메타로 나타내버리고 하니까 요런 무차원된 식에 대해서 요런 아까 이거와 똑같은 상미분 방정식을 편미분 방정식을 구하게 되죠. 이거는 단 시타는 무차원에 대한 함수예요. 자,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아까 남은 거 여기도 지워버렸지만 책에서 보면 516페이지 그쵸? 자, 얘도 두 번째 무차원이에요. 얘가 무차원이죠. 두 번째 단계. 얘 평판의 두께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물체의 두께라는 거는 해석 대상에 따라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잖아. 얘도 무차원으로 나타내버리고 싶은 거야. 아까 최대 길이에 대한, 그러니까 반 눈금 길이에 대한 이런 식으로 무차원 시켜. 한 번 더 무차원 시키자. 뭐예요? 아까 평판을 지워버렸지만, 평판이 아니라 머티리얼을 지워버렸지만 우리가 중심선을 놓고 여기를 X방향에서 중심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L이고 L이라고 본 거죠. 대칭이 있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길이에 대해서 무차원화돼요. 또 하나, 시간에 대해서도 무차원해버리고 싶어. 얘도. 우리가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거 구하는 일이에요. 이해를 여기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 이니셜 컨디션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무차원화를 통해서 쉽게 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알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계산돼. 자, 근데 얘만 딱 이렇게 수치로 나타났어. 근데 이걸로 끝이냐? 얘가 지금 무차원이 안 된 단위들이 가지고 있어. 해석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거 10cm짜리도 있을 거고, 어떤 5cm짜리도 있을 거고, 뭐 이런 형태가 다양할 거 아니야. 요것도 아예
무차원에 두면 범용성이 커지는 거죠. 자, 시간에 대해서 무차원 516페이지 보면 시간에 대해서 무차원 토라 그러면 거기는 좀 안 보이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무차원하면 그걸 토라 그러자. 거기 곱한 것처럼 알파에다가 시간 곱하고 길이를 나누죠. 길이 제곱. 이상하게 이걸 제곱을 나누면 시간이 돼버린다. 신기하죠. 이거를 피류의 넘버라 그래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이거를 구하는 게 목표였던 거야. 근데 이걸 좀 쉽게 구하고 싶어. 이게 어딘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쉽게 나와. 근데 이거를 구하려고 이거를 변경 무차원수로 바꿔놨고 수식을 적용해 봤더니 또 동일한 형태의 무차원수에 대한 편미분방 정식을 얻었어. 근데 아직도 허들이 남았어. 길이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게 차원이 아직 무차원이 안 됐어. 한 번 더 무차원 시켜.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얘를 비슷하겠지만 얘가 x, 얘는 함수가 시타 xt라는 함수라면 얘는 무차원화된 거리에 대한 무차원, 시간에 대한 무차원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죠. 쟤를 이제 얘를 집어넣어서 얘를 다시 바꿔놓으면 되죠. 얘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다시 바꾸면 되죠. 그게 책 516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그래도 결국에 무차원에서 해봤더니 얘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이런 식의 해가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무차원 시켰는데도 똑같아. 뭐 중간에 그 바뀌는 부분은 11-55나 11-56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으니까. 다 됐어요. 피리의 넘버.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피벗 넘버수를 식에서 보면 그 116페이지 식 11-57 밑에 있는 피벗. 그렇죠?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좀 복잡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무차원화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땠죠? 이렇게 보면 0에다가 1이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값, L 값을 책에서 보면 뭐예요? 515페이지 식 11-51처럼 애초식에 갖고 있던 바운더리 값을 요 무차원화된 바운더리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 남는 게 피벗수가 나와요. 즉, 식 중간에 있는 것처럼 HL 그렇죠? 이런 값이 나와요.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피벗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죠? 대류 열전달 계수에다가 양쪽에서 공기가 유체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를 나타내죠. 그리고 자꾸 지워버려서 미안한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흘러가는 유체의 종류, 이게 H값이죠? 얘 H값. 그리고 얘의 길이죠? 이 평판의 길이. 평판의 열전도의 요 값이 하나의 무차원수로 피벗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확산계수와 시간에 대한 퓨리의 수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이렇게처럼 딴 사람들이 다 구해놨어. 여기에 보면 피벗수에다가 퓨리의 수가 있죠.
구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피벗수가 얼마냐? 1. 퓨리의 수가 얼마냐? 시간에 대해서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알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죠. 시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간에 온도값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이거에 대한 피버너스, 자기가 실험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피버스, 도대체 흘러가는 유체의 속도가 얼마나서 열전달률이 대류 열전달 계수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그 물질의 열전도율이 얼마인지 피버스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산하고 싶은 타임, 시간에 대한 무차원수, 퓨리의 넘버를 찾아서 넣으면 시타 값이 나와요. 1, 2, 3.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직접 풀어서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무차원수로 해서 해놓으면 누군가 이걸 다 관계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요 두 수만 자기가 정립해서 오고 그 수를 가지고 이 값을 누가 해놓은 거를 구해가지고 오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은 그래요. 물론 잘 안 써요. 최근에 뭐 그러니까 CFD가 아니라 열전달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공학적으로 건축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직접 푸는데 뭐 CFD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요 값만 구해오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 디멘셔널 트랜짓 컨디션의 경우예요. 그러면 굳이 직접 해를 구하기도 뭐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정해를 수식을 직접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도에 대한 무차원, 거리에 대한 무차원, 시간에 대한 무차원, 피벗스를 이용하면 왜? 다 구해놨어요. 여러분들 책 보세요. 517페이지에서부터 519페이지까지 쭉 보세요. 실험들에서 다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라는 걸 구해놨어요. 그걸 굳이 뭐 다시 또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리프트 포스나 그런 개념하고 레이놀드수나 드래프포스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무차원수를 사용해서 풀면 이러한 복잡한 트랜지언트한 문제도 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면 개념만 명확히 이해하세요.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